한국 따위가 뭐가 대수라고. 유엔 브리핑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세대 국제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 기자들이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단 2주 후 모두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그 위기 상황.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단 한 척의 함정도 드러내지 않고 전쟁을 완전히 막아냈거든요. 중국의 미사일은 발사되지 못했고 일본의 자위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두 강대국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유엔 본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채니링, 대만 중앙통신사 유엔 특파원으로 일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브리핑을 취재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유엔 본부 건물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옆자리에 로이터 기자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이링, 이거 봤어? 방금 발표 났는데. 그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화면에는 유엔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죠. 차세대 국제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번 읽어봤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국이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놀랐어. 당연히 미국일 줄 알았는데. 브리핑룸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각국 기자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앞쪽에서 CNN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국은 당연히 미국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군사력도 제일 강하고 분쟁 조정 경험도 가장 많잖아. 옆에 있던 프랑스 AFP 기자가 거들었어요.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말이야. 일본 NHK 기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격 있어요. 아시아 대표라면 당연히 일본이 맞죠. 독일 기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투명성도 없고 인권 문제도 심각하잖아. 브리핑룸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의견을 쏟아냈죠.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을 찬양하거나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정에 대해서는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분명 실력이 있으니 뽑힌 거겠지만 한국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나? 옆에 앉은 인도 타임스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런 위치에 있을 줄 몰랐는데 우리도 경제 규모로는 비슷한데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도 유명하고 K-팝이나 드라마도 세계적이죠. 하지만 국제분쟁 조정 대표국이라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국제적 신뢰도가 모두 필요한 자리인데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푸른색 유엔 로고가 뒤에 크게 걸려 있었고 각국 국기들이 양옆에 줄지어 있었죠.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손의 숲이 되었어요. 대변인이 첫 번째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왜 한국이 선정됐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대변인이 준비된 답변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국제분쟁 조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중립적 입장과 뛰어난 외교력, 그리고 첨단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움직이며 메모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 결정을 지지합니까? BBC 기자였어요. 대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습니다. 브리핑룸이 또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동의했다고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중국은 이런 결정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기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 동맹국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더욱요. 저는 옆자리 로이터 기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이 왜 순순히 동의했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변인의 답변은 계속 추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기술적 역량, 국제사회의 신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토론이 계속됐어요. 누군가는 미국의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중국과의 타협이라고 했죠. 저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한국이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만 기자로서 동아시아 정세는 늘 제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미묘한 관계를 계속 지켜봤죠. 세 나라의 역사적 갈등, 경제적 경제, 안보 문제까지요.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한국이 잘하는 나라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의 중재자라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대표국 선정권, 긴급 심층 기사 작성 요청, 각국 반응과 배경 분석 필수, 내일 아침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층 기사라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일본 NHK 기자의 휴대폰이 크게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확인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기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시선들이었죠.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방금 국회에서 긴급 발언을 했대요. 때만 관련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만이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 속보가 떠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 긴급 발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이다. 필요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브리핑룸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던 기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에 든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대만 기자로서 이런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이건 그냥 발언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죠.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요. 동아시아가 흔들릴 거예요. 로이터 기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링.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뻔했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본사, 타이베이에 계신 부모님, 대학 동창들 모두가 일본 총리 발언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고향 타이베이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 자주 가던 스린 야시장, 대학 시절 친구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손을 씻으면서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만 기자로 유엔에서 일하면서 늘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 무서웠어요. 화장실을 나오니 복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기자들이 전화를 걸고 노트북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움직였죠. CNN은 벌써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고 BBC는 긴급 분석팀을 소집했다더군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로이터 기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링, 큰일 났어. 중국 외교부가 성명 냈어. 뭐라고요? 저는 급히 다가갔어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웨이보 계정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공식 성명이 아니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개인 계정에서 올라온 글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더러운 목을 베겠다. 그 짧은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관이 쓴 글인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로이터 기자가 말했습니다. 5분 전에 올라왔는데 벌써 10만 리트윗 넘었어. 중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폭발했어.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일본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다카이치는 전범의 후예다. 대만은 우리 땅이다. 혐오와 분노로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아찔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화가 난 거였어요. 그것도 통제 불능 수준으로요. 옆에서 AP통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방금 발표했대. 황해에서 실사격 훈련 예고했어. 실사격이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48시간 이내래.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안 나왔고 브리핑룸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저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유엔 안보리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황해 실사격 훈련을 통보해왔고 일본은 긴급 NSC를 소집했습니다. 손이 또 일제히 올라갔어요. 의장이 첫 번째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실사격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어요. 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모든 가능성이라는 말은 전쟁 가능성도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로이터 기자였어요. 제가 긴장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대만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모호했거든요. 군사 지원인지 외교적 지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급히 타이베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이 받았습니다. 이링, 지금 여기 난리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고 있어.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됐어. 정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쟁 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SNS가 완전히 폭발했고. 너 거기서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브리핑 내용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중국 실사격 예고, 일본 NSC 소집, 유엔의 우려. 편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링아, 솔직히 말해줘. 전쟁 날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중국이 정말 화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임박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어머니였습니다. 이링아, 뉴스 봤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이 우리 때문에 중국이랑 싸운대? 아니에요. 엄마,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피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유엔에서 다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일본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채니링 씨, 미안해요. 제가 돌아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리 때문에 대만이 위험해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에 대만이 중일 전면전의 전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중국 언론들을 확인했습니다.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모든 매체가 일본을 맹비난하고 있었어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아시아 평화의 파괴자, 역사를 왜곡하는 전범 국가, 격렬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기사마다 한국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관건,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 한국의 선택을 주목. 또 한국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인데 말이에요. 환구시보 사설을 클릭해봤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은 신중하게 선택하라. 잘못된 편에 서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경고하면서도 회유하고 있었죠.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 하지만 일본 편에 서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저는 오전에 있었던 유엔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선정된 것, 중국까지 동의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한국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국 언론 사이트를 오가며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죠.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실사격 시간을 36시간 후로 못 박았고 일본은 자위대 출동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유엔 내부 분석 보고서였어요. 특파원들에게 배포되는 비공개 자료였죠.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 변수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또 한국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현 사태의 해결은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한국이 일본 편에 서면 중국은 고립되고 한국이 중립을 지키면 일본은 단독 행동을 주저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면 일본은 즉각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엔 분석팀이 이렇게까지 평가하다니요. 한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좌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에는 각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평가.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 기술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중견국. 일본 외무성 평가. 한국 없이는 대중국 견제 불가능.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 중국 전략연구소 평가. 한국을 우군으로 만들면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가능.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전략적 손실 막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 대한 평가인가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한국의 눈치를 본다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체 판도가 달라진다. 한국의 선택이 곧 동아시아의 미래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전에 유엔 브리핑룸에서 느꼈던 의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대표국으로 선정됐는지, 왜 중국까지 동의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엔 본부로 출근하는 길에 로이터 기자를 만났습니다. 1인. 어젯밤 보고서 봤어? 그가 물었어요. 봤어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침에 워싱턴 본사에서 확인받았거든. 미국 정부도 똑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대. 정말요? 미국도요? 그래.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말했대.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까지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편집회의 소집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모였어요. 각국 특파원들이 모두 모였죠. 편집국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취재 방향을 바꿉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과 일본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집중 취재하세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AP통신 기자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재하면 됩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여론의 반응,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 모든 것을 다뤄야 합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채니링 씨,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의 균형자였어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니요. 저는 국제 정세를 다루는 기자인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다가왔어요. 채니링 씨, 방금 도쿄에서 연락 왔는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외무성에서 한국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대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물었죠.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대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리더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중국 신화통신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도 한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대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적대하는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점심시간에 저는 유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국제분쟁 조정 사례 자료가 있나요? 사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로 안내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기록이에요. 저는 파일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2005년 북핵 육자회담 중재, 2010년 중일 어업 분쟁 조정, 2015년 남중국해 갈등 완화, 2020년 미중 무역전쟁 중재 시도. 한국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공률이었어요. 한국이 중재에 나선 사례의 80% 이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더군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도서관을 나오니 휴대폰에 본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긴급 한국 관련 심층 취재 지시, 서울 파견 고려 중, 대기바람, 서울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라는 건가요? 저녁 무렵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니링, 내일 서울로 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거기서 직접 취재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에서 봐야 해. 그리고 우리 쪽 정보원 K가 연락을 줄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떨렸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주목하는가? 유엔 브리핑룸에서 시작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서울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뉴욕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볼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니링 기자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보원 K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청와대 근처로 가보세요. 중국 외교부 차관이 방금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차관이요? 확실합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1시간 안에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도착하자마자 중국 차관이 왔다니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청와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어요. 30분쯤 걸려서 청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청와대는 경비가 삼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어요. 청와대 정문 맞은편 카페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신호를 기다려 건너가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한적했어요. 손님이 몇 명 없었죠. 창가 자리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가명이었고 직함은 정보 분석가라고 적혀 있었죠. 편집장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무튼 K는 한국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고개 숙였어요. 한국이 움직여야 중국도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고개를 숙였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K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정문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1시간 전 영상입니다. K가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차관 리창 일행입니다. 비공개 방문이에요.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죠. 왜 비공개로 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웃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부탁하러 온 걸 세상에 알리고 싶겠습니까? 중국의 체면상 불가능하죠.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세요? K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죠. 중국은 한국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요. 중국이 직접 일본과 대화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하시냐며 물었죠. K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에 먼저 손 내밀면 약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재하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대화할 수 있죠.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국이 일본 편만 들지 말아달라고요. 대신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한국은 뭐라고 답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말했어요.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평화만 요구하겠다고요. 그리고 군사 개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엄청난 특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왜 이 사람은 우리 언론사에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요? 왜 저희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K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당신이 몰랐을 뿐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편집장님께 제가 신세를 진 게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K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곧 일본 특사도 한국에 올 겁니다. 중국 다음은 일본 차례죠. 정말요? 언제요? 이틀 안에요. K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들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중국 특사가 한국에 구걸하듯 왔다는 것, 한국이 중립을 고수하며 평화를 요구했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증거도 없고 익명의 정보원이 준 정보인데요.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K가 알려준 내용을 전했어요.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증거는 있어? 영상은 봤는데 대화 내용은 정보원에게서 들은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편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보류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하지만 계속 취재는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K가 준 정보는 진짜였어요. 한국은 정말로 이번 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K였어요.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 VIP 라운지를 주목하세요. 그가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K의 정보가 맞는다면 일본 특사가 도착할 거였습니다. 중국 방문 직후 바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VIP 라운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 제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채니링 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취재차 왔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죠. 다나카 씨는요?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취재 왔어요. 우리 외무성 특사가 오늘 한국 방문하거든요. 역시 K의 정보가 맞았어요. 저는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특사요? 무슨 일로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움 요청하러 왔어요.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가요? 중국을 견제해달라는 거죠.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일본 편에 서줘야 중국이 물러난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에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봐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의존한다니요.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다나카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놀라시는군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나타나더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곧 정장을 입은 일본인 일행이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나카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우리 외무성 차관 요시다입니다. 중국 방문 직후 바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 다음이 한국이었을 텐데 이제는 중국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였죠. 일본 특사 일행이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외교부 청사요.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 측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회담 예정이래요. 회담 내용은 아세요? 제가 물었죠. 다나카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사는 한국에 중국 견제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안할 거예요. 한국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똑똑해요. 쉽게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립을 요청했고 일본은 한국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나카와 헤어지고 저는 외교부 청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K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담 내용 알 수 있을까요? 30분쯤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나요. 그날 저녁 다시 그 카페에서 K를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앞에 놓고 말했어요. 일본 특사 회담 끝났어요. 어땠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K가 노트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회담 요지가 적혀 있었죠. 일본 측 한국이야말로 동북아 안보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우리와 함께 중국을 견제해 주십시오.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합시다. 한국 측 우리는 어느 한편의 편을 들 수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대만 문제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거였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한 거였죠. 전쟁 반대라는 원칙만 명확히 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K가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 외교의 힘이에요.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망했죠. K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더 위험하니까요. 저는 점점 느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죠. K가 덧붙였어요. 내일 미국 대사도 한국 외교부를 방문할 겁니다. 미국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K가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 없이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특사의 방문, 한국에 대한 호소, 그리고 한국의 단호한 중립선언.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라는 원칙만 고수했죠. 이게 한국이 강한 이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1인 내 취재 내용이 대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편집장이 말했어요. 계속 취재해.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교통, 높이 솟은 빌딩들. 이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좌우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K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저녁 만나요. 저는 이제 K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가 준 정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7시에 명동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K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채니린 기자. 대만 정부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요. K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외교 문서가 떠 있었어요. 대만 정부가 미국과 유엔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중일 충돌을 막아달라고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만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답변이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K가 말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답했대요. 우리는 한국의 외교 방침을 따를 것이다. 한국과 협의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침을 따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미국이 한국한테 물어보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K가 웃었어요.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명확히 했어요. 유엔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더 놀라울 거예요. K가 화면을 넘겼어요. 유엔 사무총장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중재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엔까지요?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이 국제 기준이라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K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채니린 기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자만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이 뼈아팠습니다. 국제 정세를 다루는 기자인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요.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은 중립적이에요.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대화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둘째, 한국은 실력이 있어요.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두 세계 톱 수준이에요. 셋째, 한국은 신뢰를 쌓아왔어요. 지난 20년간 분쟁 조정에서 보여준 성과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K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겁니다.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중국도 일본도 물러서요. 한국이 전쟁은 안 된다고 하면 미국도 유엔도 따라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위상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K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차세대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선정됐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자격이 충분했던 거였죠. K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서울대 국제정치학과의 윤재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대만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윤재헌 교수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K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소개라고 하시면 만나주실 거예요.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윤재헌 교수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은 캠퍼스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사회과학대학 건물을 찾아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재헌 교수 연구실이라는 명패가 보였어요. 노크를 하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교수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채니린 기자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윤재헌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대만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윤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네.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의 실제 위상을요. 교수님 관점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이미 중견국을 넘어섰어요. GDP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 기술력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1위죠. 저는 메모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위치예요.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거군요. 제가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윤 교수가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위치를 지혜롭게 활용해왔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죠. 당연히 동아시아의 중심이에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당연한 건가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됐는데요. 윤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채니린 기자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가 한국의 진짜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채니린 기자님,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뭔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모레 오후에 대만 비공식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윤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이래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 대표단이 한국에 온다고요? 공식 방문은 아니에요. 윤 교수가 설명했어요. 민간 차원의 교류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대표단이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조국 대만의 대표단이 한국에 온다니요. 그것도 이런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대표 언론 자격으로 1명 정도는 참관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외교부에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틀 후 윤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 허가가 났어요. 내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회의실로 오세요. 단, 녹음과 촬영은 불가하고 기사는 회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신분증과 언론인 증명서를 확인한 후 3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에 의자 20개 정도가 놓여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윤재헌 교수도 보였고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시 정각에 문이 열리며 대만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죠. 맨 앞에 선 사람이 대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장웨이밍. 대만 외교부 차관보였습니다.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는 외교안 보수석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이 악수를 청했어요. 장웨이밍이 공손하게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만나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장웨이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면 우리 땅이 전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대만 사람으로서 그 두려움이 이해됐거든요. 장웨이밍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도 도움을 요청했고 유엔에도 호소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국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길을 만들어주세요. 한국 외교안 보수석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대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에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장웨이밍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명확히 전달했어요. 대만 문제로 무력 충돌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장웨이밍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대만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력이 개입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이렇게 존중한다니요. 그동안 만난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대만을 전략적 가치로만 봤지 대만 사람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대만 대표단 중 1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듣겠습니까? 그들은 대만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수석이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요. 일본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대만을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장웨이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수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웨이밍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어요. 한국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조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슬프면서도
한국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감사했어요. 윤재헌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대만의 선택과 자유를 지지합니다. 그 말에 대만 대표단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계속됐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대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장 웨이밍이 한국 수석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어요. 수석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이 함께 있습니다.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눈물을 닦았어요. 윤재헌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채니린 기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주다니요. 윤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도 약소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외교 회의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대만 대표단의 절박함, 한국의 진심 어린 약속, 평화를 향한 의지,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K였어요.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앉았어요. 중국이 황해 실사격 시간을 확정했어요. K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후래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한대요. 정말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K가 말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비상모드로 들어갔어요. 한국 국방부 출입 기자단 등록하셨죠? 거기로 가보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뉴스를 켜니 이미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국방부 발표. 24시간 후 황해 실사격 훈련 실시. 일본 자위대 최고 경계 태세 돌입. 미국 칠함대 대기 명령. 각국 언론이 긴급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각국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들이 건물을 향하고 있었죠. 출입증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들이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이링, 여기. 제가 그 옆에 앉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상황실이 비상체제래. 모든 부서가 24시간 가동 중이래요. 한국도 대응 준비 중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도 최고 경계 태세고 청와대에서는 NSC가 계속 열리고 있대.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CNN, BBC, NHK, 신화통신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이 내일 오후 2시 황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대변인이 첫 번째 기자를 지목했어요. 실사격이 한국을 겨냥한 건가요? AP통신 기자였습니다.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례 훈련이라고 하지만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요미우리 신문 기자였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게 뭘까요?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건가요? 세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중국이 한국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브리핑룸이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대변인의 답변을 기다렸죠. 대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어요. 모든 시나리오라는 건 전쟁 가능성도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다들 급히 기사를 송고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K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국방부 상황실로 가보세요. 출입허가 해놨어요. 상황실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K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죠. 상황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도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담당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멀리서만 관찰하셔야 합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실을 둘러봤어요. 스크린에는 황해 지도가 떠 있었고 중국 함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교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함정 12척 집결 완료. 내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한 장교가 보고했어요. 우리 측 대응은?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해군 함정 대기 중. 공군도 출격 준비 완료.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작게 29-X 준비 상황은? 작게 29-X. 저는 생소한 용어였어요. 군사작전 계획인 것 같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몰랐죠.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른 장교가 답했어요.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지휘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시한다. 중국 실사격 30분 전이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작게 29-X. 내일 오후 1시 30분 개시.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상황실을 나와 다시 K에게 연락했습니다. 작게 29-X가 뭐예요? K의 답장이 왔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내일 알게 될 겁니다.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했어요.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고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 출동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대만 SNS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대만으로 미사일 날아오는 거 아니냐, 가족들과 피난 가야 하나. 제 타임라인이 두려움으로 넘쳤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링아, 뉴스 봤니? 내일 중국이 미사일 쏜대.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사격 훈련이에요, 엄마. 제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24시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시계만 봤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내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K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국방부 특별 취재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K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실사격까지 2시간, 동아시아 운명의 시간. 국방부에 도착하니 K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세요. 그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어제 왔던 상황실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특별 상황실이에요. K가 말했어요. 오늘 작전을 지휘하는 곳이죠. 작전이요? 무슨 작전인데요? K가 미소 지었어요. 곧 보게 될 겁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기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만 특별히 허가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청룡, 현재 위치 보고하라.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룡입니다. 목표 지점 50km 전방. 은밀 접근 중. 청룡이요? 저는 옆에 있던 장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요? 장교가 잠깐 저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해군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지금 황해 깊은 곳에서 작전 중이에요. 잠수함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작전을 하는 건가요? 장교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죠. 스크린에는 해저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룡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30km 전방. 청룡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중국 함대 탐지됨. 12척 확인.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접근 계속. 사이버팀 준비 상황은 스크린 하나가 전환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는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버팀 준비 완료. 목표 시스템 분석 완료했습니다. 한 장교가 보고했어요. 사이버팀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수함이랑 사이버가 무슨 관계가 있죠? K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청룡이 중국 군사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있어요. 초단파 데이터 전송 시스템으로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수함으로 해킹을 한다고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첨단 기술이에요. 바닷속에서 상대방 통신망에 침투할 수 있죠. 1시 30분이 됐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작게 29-X 개시. 청룡. 신호 전송 시작하라. 청룡 수신. 신호 전송 개시합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이버팀 화면이 변했어요. 중국어로 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목표 시스템 접근 30초 전. 한 장교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20초, 10초, 5초. 방화벽 돌파 완료. 발사 통제 시스템 접속 성공.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로 중국 군사 시스템에 침투한 거였습니다. 스크린 하나가 중국 측 상황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해킹을 통해 그들의 내부 통신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중국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시스템이 안 움직여? 뭐가 문제야? 당황하는 소리였어요. 발사 코드가 다운됐습니다. 재부팅 시도 중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급박했습니다. 누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왔어? 이건 해킹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한국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 측의 혼란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사격 불가능합니다. 지휘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공이다. 이제 중국은 쏠 수 없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이 전쟁을 막은 거였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한 명의 병사도 투입하지 않고요. K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에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전쟁을 막는 거죠. 중국 측 통신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스템 복구 불가. 백업 시스템도 다운됐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청룡. 철수 시작. 흔적 남기지 마라. 청룡 수신. 철수합니다. 파란 점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대는 그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청룡이 그들 밑을 지나갔다는 것,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것. 2시가 됐습니다. 중국의 실사격 예정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함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성공. 지휘관이 선언했어요. 전쟁의 스위치를 껐다.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였어요. K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한국은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완벽하게 움직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정보인데요. K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공개될 겁니다. 그때 세상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어떻게 전쟁을 막았는지요. 저는 노트북에 본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요. 오늘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한 날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됐을 때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실사격이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별 상황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 측 통신이 여전히 모니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패닉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발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중국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동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그것도 다운됐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교가 보고했어요. 재부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도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중국군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어요. 한국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죠. K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청룡이 침투할 때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발각되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코드죠. 완전히 장악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오늘은요. 한국이 원하면 시스템을 복구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두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중국 지휘관이 여러 번 발사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어떤 코드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중국 지휘관이 책상을 쳤어요. 누가 우리를 해킹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기술팀을 불러. 당장. 한국 상황실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장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성공을 확인할 뿐이었죠.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NSC에 보고하라. 작게 29-X 실행 완료. 목표 달성.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전쟁을 막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중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중국 국방부 기상 악화로 실사격 훈련 연기. 새로운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기상 악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K가 웃었어요. 체면을 지키려는 거죠. 시스템 해킹당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 지휘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들이 체면을 지킬 기회를 준 거다. 우리는 조용히 이긴 거야.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배려했죠. 이게 진짜 강한 나라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 K가 말했어요. 한국 NSC는 이 사실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도 아무 말 없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인데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K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거죠. 중국이 창피당했다고 느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철저했어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까지 생각하는 거였죠. 오후 5시에 한국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브리핑룸으로 갔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실사격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대해 우리는 환영합니다. 대변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화와 평화가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중국이 왜 갑자기 연기했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압박했습니까? 한국이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변인은 모든 질문에 똑같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자들은 몰랐죠. 한국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 청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이버팀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전을 수행했는지.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전쟁이 막 막혔다는 것도 모르고요. 휴대폰에 세계 각국 언론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CNN, 중국 실사격 연기, 긴장 완화 기대, BBC, 동아시아 위기 일단락, 외교적 해결 가능성, NHK, 한국의 중재 역할이 주요했을 것. 모두가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은 몰랐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1인, 대박이야. 위기가 해소됐어. 한국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자세한 정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본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K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요. 확실한 건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력이 작용한 것 같아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어쨌든 잘 됐어. 평화 유지 기사로 써줘. 한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카페에 앉아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직접 쓸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역할만큼은 명확히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전쟁을 막았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스스로 연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아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였죠. 해가 지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지켜낸 평화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K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한국 외교부에서요. 무슨 회의요? 제가 물었습니다. 3자 조정 회의요. K가 말했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가 한국에서 만나요. 한국이 중재하는 자리죠.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자리에 앉는다고요? 네. K가 확인해줬어요. 실사격이 무산된 후 양국 모두 한국의 중재를 요청했대요. 한국이 만든 테이블에 앉기로 한 거죠. 저는 서둘러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취재진에 포함됐어요. 다른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어요. 각국 방송사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로이터 기자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1인. 이거 엄청난 일이야.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서 만나다니. 정말 그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국이 직접 대화하지 않고 한국을 통하는 게 흥미로워. 그가 말했어요. 한국 없이는 이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야. 오전 10시에 중국 대표단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가 청사 앞에 섰어요.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수행원들이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일본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외무성 사무차관과 참모들이었어요. 그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양국 대표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오에 공식 회의가 시작됐어요. 취재진은 회의실 밖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외교수석이 중재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대만 해협 안정화 방안, 우발적 충돌 방지, 그리고 평화 유지 메커니즘 등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대만이 핵심 의제였어요. 제 조국의 운명이 이 회의실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K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의 분위기 좋아요. 한국이 양측 입장을 잘 조율하고 있대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이 복도로 나왔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통역관이 중국어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한국의 제안이 합리적입니다. 중국 부부장이 말했어요. 우리 체면도 살려주면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그들도 한국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별도로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일본어가 들렸죠. 한국이 없었으면 이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무차관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중재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회의가 재개됐어요. 이번엔 본격적인 합의문 작성 단계였습니다. 오후 6시쯤 드디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이 함께 브리핑룸으로 나왔어요. 한국 외교수석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중국과 일본 대표가 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석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로 무력 충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했어요. 수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양국은 현상 유지를 존중하고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한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부부장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중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중재 덕분에 건설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무차관도 말했습니다. 일본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공정한 중재에 감사드립니다.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중재안은 무엇입니까?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수석이 답했습니다. 첫째, 대만 문제로 무력 충돌 금지. 둘째, 현상 유지와 평화 보장 최우선. 셋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양국 간 소통 채널 상시 운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만의 평화가 보장된 거였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양국이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까? BBC 기자였어요. 중국 부부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무차관도 거들었어요. 한국은 실력도 있고 신뢰도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틀 안에서라면
우리도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로이터 기자였어요. 수석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증합니다. 우리는 이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필요하면 추가 중재도 할 것입니다. 양국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세 나라 대표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타이베이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전쟁 안 나. 안심해도 돼. 정말이니 이링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막았어요. 중국도 일본도 평화에 합의했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쟁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한국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사태가 수습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후속 기사를 계속 써달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윤재헌 교수와 다시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그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노크를 하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채니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이번 일주일 정말 바쁘셨죠? 네. 많이 바빴어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으니까요. 윤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기사 잘 봤어요. 한국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당연한 일을 쓴 것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잖아요. 윤 교수가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는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으면 자랑해도 되잖아요. 윤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결과로 말하는 거죠.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요. 윤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살아남으려면 싸움보다는 지혜가 필요했죠. 그게 우리 DNA가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강함은 조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윤 교수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채니린 기자님, 대만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만도 한국처럼 강한 중립국 전략을 세울 때가 왔어요. 윤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 거죠.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작고 약한데요. 윤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만은 반도체 기술로 세계 최고잖아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교력을 키우면 돼요. 한국도 그렇게 했고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대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윤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요. 윤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집이 있어요. 가시겠어요? 좋아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대학 정문을 나와 10분쯤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죠. 여기가 맛집이에요.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들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교수가 주문했어요. 김치찌개 둘이요. 그리고 공기밥이랑 반찬 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갛게 끓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반찬도 가짓수가 많았죠. 맛있게 드세요.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죠? 윤 교수가 웃었어요. 이 집이 30년 됐대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가벼운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대만의 음식 문화, 한국의 사계절, 서울의 명소들, 업무와 관련 없는 편안한 대화였어요. 윤 교수가 물었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처음엔 취재하러 온 거였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 도시가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은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도시죠. 저는 그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학자처럼 진지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따뜻하더군요. 밥을 다 먹고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채니린 기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대만도 소중한 나라예요. 윤 교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만을 응원해요. 대만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윤 교수가 웃었어요. 저도 채니린 기자님 덕분에 대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해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걸으면서 윤 교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대만으로 돌아가세요? 이번 주말이요. 저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본사에서 복귀하래요. 그렇군요. 윤 교수도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요. 꼭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요? 윤재헌 교수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지적인 모습, 진심 어린 조언, 편안한 대화, 모든 게 좋았어요. 혹시 이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를 떠나기 싫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UN 브리핑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윤재헌 교수가 배웅을 나와줬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 자주 해요. 꼭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UN 본부에 도착하니 동료 기자들이 반겼습니다. 1인 대단한 취재였어. 로이터 기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기사 다 봤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감사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종합평가 브리핑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죠. UN 사무총장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특히 한국의 탁월한 중재 덕분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대변인이 첫 번째 질문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AP통신 기자였습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대변인이 저를 지목했어요. 대만 중앙통신사 채니링입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서울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차세대 대표국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중국은 한국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미국도 유엔도 한국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브리핑룸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오직 평화만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죠. 그래서 양측 모두 한국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뭘 했나요?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룡작전은 여전히 기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답했어요. 한국은 기술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평화를 강제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국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일본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대만을 이해하는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만의 두려움을 공감했고 대만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대만은 전쟁터가 됐을 겁니다.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브리핑 중에 박수가 나온 건요. 대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채니린 기자의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대표국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여러 기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인
정말 감동적이었어. 한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몰랐죠.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를 확인하니 제 발언이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특히 대만 SNS가 난리였습니다. 채니린 기자 멋있다. 한국 정말 대단하네. 한국이 우리를 지켜줬어. 한국 고마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어요.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번 위기의 진짜 영웅은 한국이었다였어요. 2주 전 UN 브리핑룸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었다. 제가 썼습니다. 왜 한국이 차세대 분쟁 조정 대표국인가? 하지만 이번 위기가 답을 줬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를 만족시켰다. 군사력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평화를 강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만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사를 쓰면서 지난 2주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K와의 만남, 특별 상황실, 청룡작전, 3자 회담, 그리고 윤재헌 교수. 한국은 21세기형 강대국의 모델을 보여줬다. 제가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힘으로 위협하지 않고 기술로 문제를 해결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승리했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오후 하늘이 맑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헌 교수였어요. 채니린 기자님, 브리핑 영상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뉴욕 가면 연락드릴게요. 아니면 서울에 또 오시거나요. 꼭 오세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특종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고 윤재헌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저녁 무렵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위, 내 기사가 대만에서 최고 조회수 기록했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더라. 편집장이 말했어요. 좋은 취재였어. 이번 일로 내 이름도 많이 알려졌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UN 브리핑룸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주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제는 확신이 됐어요. 한국은 정말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번 위기의 진짜 영웅은 한국이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